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의 이야기도 믿고 듣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덩달아 같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지 않고 조금 덜 반갑긴 합니다. 왜요? 그냥 한번 튕겨봤습니다. 사람은 튕기는 매력이 있어야 맞죠? 됩니다. 네, 더 안달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밀당해서 밀기만 할게요. 땡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태진님을 한번 땡겨볼 텐데, 오늘 태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바로 좀 땡겨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제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진! 이번 사연의 제공자는 그냥 익명으로 그냥 말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배경 없이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직 프로게이머예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어떤 게임의 초창기의 프로게이머고, 게임이 자리 잡히고 나서는 자신이 더 이상 프로씬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은퇴를 했었고, 프로 시절에도 벌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장이든 아니면 그 당시 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잡부처럼 일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 배경은 20대 초중반에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이쁘고 소중하고 그러한 딸 아이도 하나 낳았던지라 아무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이 똘비랑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이제 이 게임에 마음이 꽤나 저도 진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현재도 간간히 게임상에서 얘기도 하고 두세 번 정도는 술도 마시면서 꽤나 친하게 지냈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그렇듯 똘비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똘비는 게임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솔직히 누구보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은 좀 약간 살짝 뒤에 들어와서 모르지만은 자신의 재능을 더 만개하고 정상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대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딱 여기까지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이상 잘할 자신이 없다 라는 마음에 게이머 생활을 그만두었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취미 삼아서 게임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하면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민국이란 친구도 같이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음성 채팅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채널이나 채팅방 같은 걸 개설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혹은 각종 게임에 구인구직을 해서 같이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느 날 똘비가 접속을 했을 때 민국이도 접속을 안 했고 주변 지인들이 그날따라 접속을 많이 안 했던지라 공개 채널이라고 불리는 데에서 그 게임의 채널에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게임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귀족이라고 칭하고 말씀드릴 건데, 똘비가 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귀족이었어요, 아이디가. 근데 처음 보는 관계지만은 생각보다 게임도 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했고 마음도 맞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 내 친한 지인들끼리 있는 채널에 초대장도 보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같이 있던 단톡방까지 초대를 받게 됐다고 해요. 그 귀족이란 사람이. 똘비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게임을 하면서. 그 당시 마음이 잘 맞고 좋은 사람이면 단톡방 초대는 기존 멤버들에게 있어서 허락을 받고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허용했던 시기고, 가끔 단톡방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이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게임 내에서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실력자 혹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었기에 기존에 있던 멤버들도 반갑게 맞아주고 다들 반갑게 인사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귀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이를 같이 무리에 녹아드는데 무리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채널 내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그래도 전 프로 출신인 대들보였던 똘비 위주로 돌아가는 채널에서 귀족이라는 친구가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도 진하게 뿜을 수 있었던 거는 그쯤 돼서 똘비가 현생이 바빠서 게임을 자주 접속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예요.
매일매일 게임에 들어와서 3시간, 4시간 게임을 했다면은 그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시기라서 단톡방에 메시지가 막 쌓이면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톡방들은 그냥 들어가서 쌓인 메시지만 지우고 나올 때 많잖아요. 100개, 200개 쌓이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관계, 그 정도의 관리만 하면서 게임을 현생에서 거리에 좀 두고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톡방을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남아있는 인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뭐 민국이도 톡방을 나갔었고 귀족이도 톡방을 나갔었고 거의 이제 중요한 멤버들은 다 나갔고 혹시나 싶어서 디스코드 채널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메인 멤버라든가 친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였대요. 디스코드의 친구 목록을 보니 그래도 민국이는 남아있길래 민국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신이 현생을 사는 사이에 이렇게 자신이 운영 채널이 망해버리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 민국이가 하는 말이 형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은 내가 그쪽 갈 테니까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똘비는 그래 알겠다 라고 말을 하고 똘비와 민국이는 만나게 됩니다. 똘비 동네로 건너온 민국이는 오랜만에 보니 뭐 딱히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뭐 없었는데 게임 얘기 및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아까 생겼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지인들 디코에 없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민국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형, 귀족이라고 기억나? 그 무릎에 똘비는 귀족이 그래 내가 데리고 온 귀족이 기억하지 근데 왜?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냥 다 귀족이 때문에 나갔어. 귀족이 때문에 나갔고 뭐 나야 뭐 형이랑 초창기 때부터 다 알던 사이니까 그래도 뭐 뒷사기라든가 이런 건 안 했는데 귀족이가 나는 솔직히 보기 싫어서 나는 디코를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인 즉슨 똘비가 접속이 뜸하고 멀어졌을 때부터 똘비가 없는 틈을 타 귀족이가 치고 올라왔고 예. 그렇게 민국이랑 그 귀족이랑 파벌 아닌 파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아무쪼록 잘하는 쪽이 좀 더 파벌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귀족이가 게임도 곧 잘했고 그리고 말주변도 좋고 이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고정 멤버들까지 휘어잡을 정도로 그 채널 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파벌을 데리고 흔히 말하는 대장놀이 같은 거 하듯이 군림했고 마음이 맞지 않는 멤버들과 게임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성 채팅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타 등등 작은 소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멤버들이 채널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 원래 터줏대감이었던 똘비가 접속을 안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구심점이라든가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부재 중이니 와해가 되어버린 뭐 그런 대충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뭐 할만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채널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현생에 더 중요한 똘비한테는 그런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해서 뭐 내가 관심을 끊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게임 안의 사회도 솔직히 뭐 작은 사회라고는 하지만 나는 지금 현생이 더 중요한데 라는 생각에 똘비는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던 와중에 그 형이 똘비의 친형이 예. 똘비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똘비는 서울에서도 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을 만큼 머리도 좋았고 아이도 낳고 거기다가 뭐 프로게이머 생활도 했던지라 학업을 손에 좀 놓았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고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니까 똘비 형이 보기 그냥 너 그냥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해서 그냥 내 밑에서 허드렛일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한 직장 가진 낫지 않을까?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든가 다른 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학교를 다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중에서 똘비가 솔깃했던 게 공무원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형 밑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다들 하는 생각이 나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떨어져요. 물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으니까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형이 4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집안에 약간 금전적인 부분은 형이 해결해주고 있었고 그렇게 3번을 떨어지고 이제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공무원이라는 게 거기다는 7급인데 와 이거 이렇게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4년차까지만 시험을 쳐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대신에 마지막 시험은 진짜 후회 없이 치러보고 싶은 생각에 그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형의 친한 친구분 그 친한 친구분이 가끔 별장 삼아서 가지고 있던 돌아가신 친할머니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정리해둔 친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시험에 대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개월만 더욱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보고 싶은 마음도 참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오지 산골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빠르기도 했고 애초부터 차를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형이든 와이프든 와서 밥이나 반찬이나 갖다 주는 거 말고는 딱히 오고 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을 가려고 해도 대문 앞 비포장길을 굽이굽이 한 10분 정도 내려가야지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 있는 마을에서도 외지지만은 조금 더 구석진 곳에 있는 공부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는 그런 곳에서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씻고 밥 먹고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점심을 거른 대신에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낮잠이라는 핑계로 한 30분 정도 다시 자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자정까지 공부를 하고 또 취침을 하고 공부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주구장창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귀족이한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일전에 친하게 지낼 때는 연락도 곧잘 하고 보기도 몇 번 받고 뭐 게임 하기 전에 뭐 몇 시에 들어오냐 몇 시까지 할 거냐 이런 연락부터 해가지고 게임 끝나고도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만큼 게임에 있어서는 되게 친한 관계였는데 그러다가 현생을 살면서 좀 멀어졌잖아요. 그래 이래저래 연락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멀어진 관계인데 거기다가 몇 년 전에 민국이와 소주 한잔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연락을 안 받을 법도 한데 똘비는 그냥 사람도 없고 그 주변에 말할 기회도 거의 없다 보니까는 뭔가 안부 인사든 뭐든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그냥 말동무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딱히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리고 똘비 기준에서 따지고 생각해봤을 때 크게 나쁜 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자신한테 뭘 한 게 없으니까는. 여튼 오랜만에 온 연락에 잠시 망설였지만은 받았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내용은 뭐 평범하죠. 잘 지내냐 뭐 하냐 안 그래도 형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영향가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귀족이가 살짝 움찔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그 형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 민국이가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똘비는 그 어떠한 부고 문자라던가 이런 게 온 게 없는데 막말로 민국이랑 정말 중마고나 되게 뭐 친한 형동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나쁜 관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던 사이인데 부고가 있었으면 문자라도 오고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공부를 할 때도 1년 중에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안부 정도는 묻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귀족이가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이 민국이가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족이가 말하길 형 시험 앞두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미안하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 것도 있다. 혹시나 형 공부하는데 불편하고 좀 그랬다면 죄송하다 라는 이야기였고 똘비는 뭐 공부고 나발이고 민국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 한켠이 뭔가 헛헛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받고 끊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날 하루는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지러운 느낌을 간직한 채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죽은 이는 죽은이고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똘비 코가 석자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산을 내려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의 독하게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시험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또 떨어져요. 이쯤 되니까는 친형도 슬쩍슬쩍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고 와이프도 눈치 아닌 눈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뭐 7급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도 분리 많이 한 정도인데 똘비만 혼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형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럼 똘비야 4년 안에만 붙자라고 말을 했었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는 생각보다 4년이라는 게 길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은 길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해서 시험 쳤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는 똘비도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렸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원 시험 준비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지만은 다시 누구보다 열심히 현생을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형의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러나 저러나 밥벌이 정도는 하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일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 집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여가 시간이 생겼다고 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저녁쯤 돼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는 나한테 오롯이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되었고 그때부터 전에 자주 했던 게임을 생각하고 다시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아무 내용 없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살아온 얘기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말해준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이 이야기를 해준 게 똘비예요. 똘비가 말한 내용은 딱 요건데 정말 아무 내용도 없고 막말로 몇 년간 뭐 했는지 물어봤을 때 나 이때 이거 했고 작년에 이거 했고 올해는 이거 하고 있어 라고 이런 풀어낸 썰과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기괴하고 무서운 얘기인가 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귀족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내 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놀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생이 바빠서 똘비는 큰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민국이라는 지인이 말을 해줘도 크게 뭐 어떤 생각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야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은 똘비와 기족이는 실제로 정모 같은 걸 해서 만나기로 했던 사이예요. 근데 그 당시 똘비는 게임을 현생이 바빠서 자주 못하던 시기, 그러니까는 아예 못하던 시기가 아니라 슬슬슬 뜸하게 들어오는 시기에 민국이가 정모를 주최했고 거기에 귀족이라는 아이 참석을 했고 똘비도 갔었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집에 갈 멤버들은 다 집에 가고 남은 사람이 똘비, 귀족이, 민국이 3명이 남은 거예요. 3명이 남으니까는 그때 똘비가 술도 조금 올라왔겠다. 민국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대장놀이 하냐. 훈계질을 하던 중에 귀족이가 수가 틀린 거예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술김에 그 술자리에서 민국이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옆에서 말리던 똘비 또한 말리다가 귀족이라는 녀석한테 마찬가지로 상해를 당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면서 슬픈 부분이 뭐냐면은 민국이는 후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똘비 또한 머리부터 온몸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앞에 말했던 모든 쓸데없는 내용이 이게 코마 상태, 뭐 식물인간이든 뭐든 간에 꿈이에요. 이 앞에 모든 내용, 초반부는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꿈이에요. 짚고 넘어야 할 건 애초부터 똘비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이도 없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도 없어요. 거기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했습니다. 아닌 말로 프로게이머도 아니었어요. 그냥 게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꿈의 내용이에요. 와. 그러니까는 투영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딸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혹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투영되어서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모를 했을 때 귀족이라는 놈한테 민국이와 똘비는 그렇게 당했었고 민국이는 그 자리에 죽었었고 똘비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건데 그리고 살짝은 끔찍한 부분은 뒤에 훗날 똘비가 생각하기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전화통화했을 때 민국이가 죽었다고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까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해요. 귀족이가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못 느꼈대요. 근데 코마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꿈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이 실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짚어보니까는 불현도 떠오르는 게 너무 오싹했대요. 그러면서 오싹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간중간 제정신으로 생각하니까는 이거 꿈인데? 근데 왜 그때 몰랐을까? 라는 게 몇 가지였냐면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앞에 언급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공부를 하려고 핀 책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힌 책이에요. 흰 바탕이 있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강원도 산골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드문 곳까지 들어갈 때까지 차 한 대 사람 한 명 못 봤대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술집을 가든 어딜 가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왜 그걸 인지를 못했을까 그 안에서. 이게 말로써 설명을 하고 다 했지만은 자기가 느낀 감정 그대로 말을 한 거야 저한테. 자기 그런 줄 알았다. 그렇게 생생했는데 현생이라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똘비는 현재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민국이를 죽게 만들고 똘비를 그렇게 만든 귀족이는 현재 복역 중에 있다고 하고 뭐 오늘의 이야기는 무섭다? 라는 느낌보다 뭔가 신비하다 혹은 기괴하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지식 내에서 코마 상태에서 꿈을 꿀 수 있나? 라고 생각과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증언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은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고 와봤습니다. 와, 아니 완전 저희가 느끼기로는 반전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얘가 병원에 있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형 내가 있으면서 살아왔다고 라고 말을 하는 게 뭘 살아왔냐니까 나는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준 게 그 앞에 내용이 쫙 자기가 꿈 안에서 현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진님이 오늘 아주 그냥
헉 소리 나게 만들어 주셨네. 다음 주에도 또, 참, 또 헛소리 나게 하겠습니다. 아, 땡겨야겠다. 땡겨서 묶어놔야겠다. 이거. 계속 밀어내겠습니다. 묶어놔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할게요. 네. 돌비님. 네. 제가 지금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예. 김치볶음밥에 참치 넣을까요, 말까요? 넣으세요. 계란 후라이 몇 개 김치 할까요? 볶음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래서 마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끊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3개부터 시작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 밝게 전화를 항상 받아주셔서 기분이 좋은 태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세요? 혼자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간질을 하는지. 못된 정보통신망 그냥. 네. 정보통신망이 잘못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태준님께서 또 어렵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슬픕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재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일반적인 지인입니다. 현재는 지리산 근처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현생을 잘 살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심금을 울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돌비의 공포라디오에는 수많은 괴담 중에 지리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귀신을 봤다, 홀렸다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과 비교하자면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달해준 아는 지인은 똘비로 칭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조금 많이 옛날 정도로 해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리산에 백무동 무당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수많은 봉우리가 있고 폭포도 몇 군데 좋은 곳이 있고 절경이 되게 좋은 곳인데, 옛부터 무당들이 기도터 삼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많은 무당분들이 가시는 장소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의 할머니이신 분인데, 똘비의 할머니는 백무동 백무마을, 백무마을이라는 인근 마을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고, 그렇다고 똘비의 할머니가 무당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작고 평범한 촌동네 소녀였다고 합니다. 똘비 할머니 가명은 귀순이라고 칭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순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순이가 지내던 마을 근처에 위치한 백무마을의 이름의 기원인데, 지금 같은 시대와 많은 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마을 설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잘 전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해지는 마을의 이런저런 탄생 비화나 설화나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대를 거쳐서 내려오던 시기였고, 귀순이가 듣게 된 백무마을의 전설에 대해서는 옛날에 천황할머니라고 불리는 무당의 시초쯤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고라 할머니가 아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산속 깊은 곳에 길을 잃은 버부 스님의 눈에 띄어서 그 스님이 첫눈에 반하여 청혼을 간절히 빌었고 둘이 결혼해서 8명의 딸을 두었는데 딸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100명의 무당이 나왔다고 해서 100명의 무당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백무마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대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지리산을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간접적으로 봐왔고, 어찌 보면 가깝게, 어찌 보면 멀게 무당을 아름아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귀순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1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해에 작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귀순이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당시 시대상으로는 또래 여자아이 친구들은 초등학교로 겨우 졸업하고 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했거나 했지만, 귀순이는 공부도 곧 잘했고 머리도 좋았고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 학구열이 많았대요.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되게 드물지만은 대학교까지 그 시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또 무엇이 있냐? 똘빈의 증조부, 그러니까는 귀순이의 아버지께서는 그 지역 내에서 꽤나 유명한 재력가였어요. 거기다가 그 시대에 드물게 깨어 있으시던 분인데 아들 둘도 공부를 시키고 막내딸이던 귀순이도 요즘 같은 신여성들은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보기 힘든 깨어 있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폭적으로 귀순이를 지원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이 밭 깔고 논매고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한 시기에 혼자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또래 친구들에게는 귀순이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보통의 친구들은 귀순이의 교복을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서 학교 시간에 우르르 귀순이 집에 몰려와서 교복을 만져보거나 입어보거나, 뭐 등교 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책가방을 만져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자칭 뭐 신여성이라고 한다면 신여성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또래 아이들한테 이래저래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그 당시 귀한 새하얀 블라우스를 좋아했을 만큼 딱히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어려움 없이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래들에 비해서 느끼는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고 배우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느끼는 우월감을 티를 내거나 대놓고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끔 친구들이 뭐 값비싼 학용품이라든가 자신의 물건에 무언가를 묻힌다든가 혹은 방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러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나이가 들고 귀순이가 생각해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동네 아이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티가 났을 거다. 그 어린 나이에 티를 안 낸다고 안 내도 얼굴에 다 드러났을 거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제일 비싼 옷, 비싼 신발 그런 거 신고 아무도 가지 않는 중학교로 가고 있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또래들은 꾀죄죄하지만은 동나이 때 아이들보다 피부도 하얗고 지나가면 다들 부러워하는 눈길을 즐겼고, 거기다가 그 나이 되도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상으로는 되게 힘든 케이스인데 그만큼 오냐오냐 금이야오게 하고 자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철없이 우월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기타 등등 꽤나 털털했었던 시골 소녀 귀순이는 점점 까칠한 소녀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이 알게 모르게 또래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순이가 한두 해가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학교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신고 나가야 될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진 걸 귀순이가 알게 됩니다. 그 대청마루 밑도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운동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운동화는 비싼 신발이었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당시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평상시에 말을 걸어도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순박하고 집안일만 하던 또래 친구지만은 여태껏 제대로 말 한번 섞어보지 못한 그런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서 아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이가 쳐다봤죠. 보니까는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뒤추면서 꺼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신발 상태를 보자마자 귀순이는 논두렁에서 굴렀는지 흙이 잔뜩 묻은, 먼지가 묻은 그런 신발을 보니까는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그 아이한테 전후사정을 듣지도 않고 짜증이 많이 난 듯 신발을 낚아채면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했대요. 근데 흙이 너무 묻고 그러니까 신고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있는 성질이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그때 식모살이를 하던 아이의 이름을 순이라고 칭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이한테 신발을 얼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귀순이가 야 너나 신어, 남의 신발에 예의 없게 흙이나 묻히고 뭐 하는 거야, 식모살이를 하라고 했더니 도둑질을 하고 있네, 너 도둑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신발을 신고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맞든 그런 욕을 들어먹든 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등교를 했는데, 근데 귀순이가 학교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이 신발이 어떻게 그 순이가 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흙이 묻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혹여나 뭐 애가 어디서 이거를 신발을 발견해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나쁘고 못되게 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는 공부에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교 시간이 되자마자 약간 미안한 마음에 커다란 눈깔 사탕 몇 개 하고 이런저런 뭐 전병 같은 주전부리를 사들고 집으로 불이 났게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뛰어가서 순이를 찾아보는데 순이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래저래 막 다른 방들도 뒤지면서 막 순이야 좀 찾다가 대청마루 아래에 문득 발견한 아까 아침에 봤던 신발 있죠. 누가 씻어놨는지 아주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흙이란 건 없고 먼지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누가 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이가 이 신발을 빨았구나, 세탁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순이야 하면서 계속 불렀대요.
근데 집 뒤쪽 편에서 순이가 네 아씨 이러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이가 잔뜩 풀이 주고 있는 모습에 어깨는 움츠려들어 있고 그런 모습 보는데 뭔가 귀순이가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났대요. 그냥 앞뒤 사정을 안 들어봐도 내가 아는 순이라면 절대 신발을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는데 아침에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아까 사가지고 온 눈깔 사탕이란 전병 같은 거 봉투를 건네니까는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때서야 귀순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거 네 생각나서 사왔는데 같이 먹자 내 방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이고 아씨 아니어라 아씨 드셔라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먹는지도 모른다 아씨 드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는 귀순이가 아니야 방에 가서 먹자 계속 먹자 그리고 방에 가서 나는 좀 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고 아씨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모습을 언제부터 지켜본지 몰랐던 귀순이 아버지께서 기척도 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순이야 할 것도 없는데 귀순이랑 방에 가서 놀아라 할 게 있으면 내가 부를 테니까는 귀순이가 그만큼 놀자고 하는데 들어가서 노는 척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순이는 귀순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 방 청소, 안방 청소는 귀순이 어머니가 직접 하셨고 그 나머지 집안일들은 순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 몰려와도 그저 친구들한테 머리만 조아리고 인사하고 아씨아씨만 할 줄 아는 게 순이었고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도 한 번도 눈도 마주친 적이 없을 만큼 머리만 숙이고 있던 순이가 전부터 내심 마음에 쓰였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은 귀순이는 그냥 뭔가 순이가 좀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에 들어와서 눈깔 사탕도 먹고 전병도 같이 먹고 베개도 같이 베고서 한글 읽을 줄도 모르는 순이한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같이 소설도 읽어주고 이렇게 그날을 지내면서 순이랑 많이 친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귀순이가. 근데 귀순이가 새로운 삶의 낙이 하나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순이랑 노는 거 플러스 순이한테 공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귀순이는 하교를 하는 동시에 집으로 불이 나게 들어와서 순이한테 한글도 알려주고 덧셈 뺄셈도 알려주고 아무튼 귀순이 입장에서는 순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면서 있던 그 와중에 어느 날 백무마을에 어떤 한 무당이 귀순이가 있는 마을로 왔다고 합니다. 네. 당시 기억으로는 마을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 때문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백무마을에서 온 무당인지 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며칠 정도 귀순이 마을에 머물렀고 거기다가 또 용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런 무당분이셔서 마을 내에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 꽤나 이제 부자로 소문났던 귀순이 아버지는 점이라도 볼 겸 무당을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 근데 실제로는 무당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게 귀순이었고 귀순이의 생각으로는 무속인 무당 하면은 약간 심술궂게 생기거나 눈 좀 쪽재지고 심보가 덕지덕지 붙어있을 것 같은 그런 심성에 곱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해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래서 무당을 보기가 싫었는데 아버지가 무당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발심이 들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토를 크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그날 오후에 귀순이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을 딱 본 귀순이가 느낀 거는 자신이 생각했던 마녀 할멈 같은 얼굴은 1도 없고 정말 온화하고 정 많을 것 같은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고 이렇게 집을 들어오시면서 귀순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고 성깔있게 생겼네. 사내로 태어났으면 화병 걸려 뒤졌을 운명인데 그나마 기집애로 태어나서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서 다행이지 보고 독하게 생겼네 하면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욕이 섞여 있지만은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았고 뭐랄까 그냥 그 할머니한테 그냥 한번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갑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품속에서 작은 부적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적과는 사뭇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적이라 함은 이제 뭐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한자가 적혀 있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명청 같은데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더래요. 부적이라고 준 게. 근데 그걸 전해주시는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제배갑 아나? 이러는 거예요. 면제배갑에 쓰이는 천인데 엄청 질기다. 이거는 가만히 냅두면은 삭거나 이런 거 없다. 엄청 튼튼하고 질긴 천이니까는 혹여 나중에 네가 들고 있다가 해지고 없어질 때까지 들고 다니다가 뭐 집에 두고 다니든 머리맡에 두든 국으로 끓여 삶아 먹든 뭐든 간에 버리지 말고만 지내라. 대신에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해지는 순간 뭐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정성스레 합장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나 간단하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TMI인데
훗날 이 부적이 문득 떠올라서 지갑에 잘 모셔두었던 부적 같은 천을 꺼내보니 다 해지다 못해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정도로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순이는 나이가 좀 많이 차서 때마침 큰아들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 계셨는데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부적이 해진 거 보니까는 그날 뭔가 되게 불안하고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속이 있던 장소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제 본 이야기로 넘어와서 말을 이어가자면은 그렇게 부적 같은 무명천 같은 그림이 그려진 걸 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걸어서 집을 이리저리 두리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구경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할머니 눈에 띈 게 바로 순이에요. 할머니는 순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시면서 순이 보고 하는 말이 아가 하고 부르니까는 순이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안 그래도 늘 좁게 모은 어깨를 더 좁게 모으고 바들바들 떨고 사람 눈도 잘 못 보는 아이인데 더 쭈구리처럼 쭈구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무당 할머니가 약간 좀 가여워하듯이 또 한 번 더 아가 하고 불렀고 아무런 대꾸도 없자 기순이네 아버지께서 순이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어르신이 너 괴롭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른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무당 할머니는 또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순이를 보시다가 이렇게 약간 뻘쭘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귀순이 아버지께서는 원래 애가 수줍이 많은 애라서 말주변이 없다. 그런 거니까 어르신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당 할머니는 든둥마는둥 하면서 다시 한번 순이를 향해서 아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니 우째 살아있누? 아가 대답을 해봐라. 니 우째 살아있누? 니네 핏이 죽었어야 하는데 니 우째 살아있누? 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귀순이는 아는 사이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순이를 보면서 할머니가 꼭 껴안아주면서 오냐 그래 내는 다 안다. 아유 이 어리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품에 쏙 들어가서 우는 순이의 모습,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 보니까는 귀순이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대요. 그래서 귀순이는 순이한테 다가가서 순이야 울지마 이러면서 같이 안아서 눈물을 막 닦아주고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이는 울다가 실신을 했어요. 예. 이제 지쳐서 기절을 하는 그런 순이었고 할머니는 연세에 맞지 않게 되게 정정하셨는지 순이를 번쩍 들고 집 대청마루에 성큼 올라서서 안방 문을 발로 차시면서 안방에 순이를 눕혔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와중에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봐라 가서 한 상 거하게 차려온나. 집에 있는 육개기든 물개기든 너그 가족들 먹으려고 사다 둔 귀한 재료들로 맛난 음식 아끼지 말고 빨리 해서 한 상 거하게 차려온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귀순이 아버지는 다른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귀순이 어머니한테 한 상 거하게 차려라 말씀을 하셨고 덩달아 귀순이도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주방으로 들어가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은 거하게 한 상을 차려 나왔다고 합니다. 백숙이며 수육이며 전이며 국이며 나물이며 김치며 기타 등등 수많은 음식을 뚝딱하고 차려가지고 귀순이와 귀순이 어머니가 만들어서 안방에 드리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내일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늘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라. 알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이 부모님은 알겠다. 어르신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죠. 알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연신 할머니한테 그 순이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낯설만도 한데 뭔가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따금씩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이래요. 기분 좋은 풍경이었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할머니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길 그래 너가 원하는 답 내가 알려줄게 하는 거야. 너희 집안은 조상복도 좋고 집에 화도 끼어있는 거 없고 올곧게 나고 자라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몇백 년을 살아온 덕망 있는 집안이다. 너희 조부께도 그러셨을 거고 그 위에도 그보다 더 윗대에도 아마 그리 살아왔을 거다. 이 고을에서. 너도 지금 아름아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건 좋다. 있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러하니까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몇 대까지는 무탈하게 좋은 기운 받으면서 잘 살 거다. 후손들이 욕심 없이 크니까는 큰 부를 지금보다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애초부터 너희들은 이 이상의 부를 딱히 원하는 집안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말해주자면은 귀순이란 애가 시집갈 때 남편이란 놈이 데리고 오거들랑 큰 어려움 없이 사람만 고두면 그냥 시집 보내뿌라. 가시나가 화가 많아가 나이 많이 먹고
시집 가려고 했는데 너가 반대하면은 똥 된다. 기순이 저 가시나는 화가 많아가 오래 묵히면 장이 아니라 똥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순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홀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이 밝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한 순이. 그 순이를 기순이는 문을 빼꼼 열고서 보게 되었고, 순이가 안방을 나서고 난 뒤 일하는 소리에 건너편 사랑채에 있던 부모님도 문을 빼꼼 열고 나오셨고, 무당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순이한테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똑같이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귀순이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마을을 떠나서 작은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상경을 해야 했었고, 순이 또한 그때까지 묵묵하게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이따금씩 귀순이가 부르면은 방에서 놀기도 하고 귀순이가 사주는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로 상경하기 전날 귀순이는 순이를 자기 방으로 불렀고, 언제나 그렇듯 내 아씨 하면서 잔뜩 줄어든 어깨,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계속 쓰이더래요. 그래서 귀순이가 손을 꼭 잡고 순이에게 주려고 그 전에 사두었던 이쁜 머리띠를 하나 쥐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순이가 순이에게 하는 말이, 순이야 이제 나 없으니까 이 방 네가 써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놨고 밤마다 혼자 촛불 켜두고 공부하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똑똑한 아이인지 내가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안다.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도 하고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도 가고 그래라.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놨으니까는 아마 따로 기별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아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천한 저한테 아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귀순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아씨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나보다 2회나 더 나이가 많던데 이제부터 나도 순이 언니야 하고 부를 테니까는 언니도 나 귀순아 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아씨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좀 듣기 좀 그렇다. 옛날부터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순이는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유 아닙니다 아씨. 아이고 미천한 게 어디. 아이고 아닙니다 아씨. 이러면서 질색팔색 하는 와중에 그 귀순이가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순이 언니야. 지금 당장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면 천천히 하자. 뭐 급할 게 있겠어. 내가 방학 때마다 내려올 테니까는 우리 앞으로 재미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마당으로 나와있던 귀순이였고, 가는 길을 배웅해주기 위해서 귀순이 어머니, 그리고 귀순이 위로 있던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큰오빠 작은오빠, 거기에다가 귀순이가 제일 마음에 쓰였던 순이 언니까지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오셨고, 그 귀순이를 태워서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거셨는데, 차에 탄 귀순이가 순이를 보면서 순이 언니 방학 때 보자, 내가 편지할게, 나중에 서울에도 같이 놀러가자, 연락할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순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귀순이는 그때 금방 볼 거라는 생각에 많은 이야기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순이가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서울로 상경한 귀순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봄장마가 한 번 크게 왔대요. 그래서 불어난 물에서 그만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고, 귀순이는 거의 매주마다 편지를 순이에게 보냈는데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방학을 하자마자 순이 언니를 보러 불이 나게 집으로 내려갔고, 내려가서 들은 슬픈 이야기는 순이가 물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했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희순이는 살았대요, 하루 쪽에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 게, 귀순이가 선물해준 머리띠와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 더 줬던 작은 손거울을 꼭 쥔 채 발견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귀순이는 몇 날 며칠을 꺽꺽대면서 울었대요. 그런 귀순이를 부모님과 오빠들이 위로를 해줬고, 더욱 슬펐던 것은 귀순이 아버지께서 정말 깨어있던 분이신 게, 15살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부모님도 없고 이러니까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는 애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올 여름에 귀순이 내려오면은 순이도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거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런 사이에 이런 병고가 벌어진 거예요. 귀순이도 슬펐지만은 귀순이 아버지도 슬퍼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딸만큼 생각하신 게 뭐냐면은 장례를 직접 치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일전에 배웠던 무당 할머니가 오셔서 막 울고 있는 귀순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이는 원래 죽을 팔자였다. 내가 딱 보니까는 등 뒤에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더라. 어깨에서부터 요상한 기운이 둘러싸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한참 동안 쳐다봤다. 이게 산 사람의 기운인지 아니면 얘가 산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됐고, 내가 또 뚫어져라 보니까는 그때 나온 말이 아가 니 우째 살았노 였던 말이다.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니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무당끼리는 금기되는 게 있다. 하게 되면은 죽어도 곱게 못 죽는 그런 짓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탄이다. 내가 보기에는 순이는 세탄이 도중에 어찌어찌 도망치든 구해졌든 뭐든 살아난 아이인데, 그 짓거리를 한 무당이 아마도 곱게 못 죽어서
무당 기운이 아마 순위를 잡고 있던 것 같다. 아니면 같이 가자고 그런 지시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는 세탄이인지 아닌지 관련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거하게 차려오라 한 거다. 그날 순이는 분명 잠들었는데 눈 감고 그 음식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더라.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오래 못 살겠구나 라고 느꼈다. 보통 요망한 게 아닌 거지. 물론 순이가 요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짓거리 한 무당이 요망하고 미쳤는데, 그래서 난 너가 아버지한테 필시 기순이는 순이를 만나서 본디 가진 많은 화를 누르거나 가지고 있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을 텐데, 순이를 잘 데리고 있으면은 그래도 기순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집에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묵고둬라. 그렇게 내가 일렀다. 근데 아마도 너희 아버지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너의 안 좋은 기운을 순이가 야금야금 먹으면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순이를 집 밖으로 내치려고 했을 거다. 공부를 시키자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로 달새방이든 뭐든 가게를 하든 하여간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을 거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걸 거라고. 그 움직임을 아마 얘한테 세탄이 짓했던 무당이 봤을 거다. 그래서 얘를 하루빨리 데려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 순이 언니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보고 싶고 미안하고 뭐 기타 등등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흙 묻은 신발 있죠, 처음에. 당시 귀순이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동네 아이들 무리가 훔쳐가는 광경을 받고 쫓아가서 흠씨 두둑이 패주고 챙겨오느라 흙이 묻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훗날 나중에 듣게 됐어요, 부모님한테서. 근데 귀순이가 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순이는 세상을 떠났고, 기순이 아버지는 매년 순이의 기일을 챙겼대요. 딸처럼. 순이의 기일은 나중에 뭐 기순이가 또 챙기게 되었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 제보자인 똘비가 어릴 때 할머니 이거 누구 제사야 물어보면은 그 할머니가 된 기순이가 너그 큰할매, 할매 젊을 때 돌아가 우리 언니 있다 이러면서 제사를 매년 챙겨왔고, 나중에 똘비가 나이를 먹고 알게 된 큰할머니의 정체가 순이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슬프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진짜 이거 참 기구하네. 그쵸. 그러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참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간다라는 말이 있고, 나쁜 놈들은 또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저희가 공포 채널이긴 하지만 이런 또 기구한 삶도 엿들어볼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다음 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뭔 일 있나요? 착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생존해 있을라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전 착하니까요. 일단은 제가 보너스 하나 여보세요? 드릴게요. 보너스 생명 하나 드릴게요. 100원 넣으셨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싸라비야.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무병장수하게 네. 사는 체질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태즈님이 이런 막 이렇게 밝게 전화받고 이런 캐릭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또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